이와 관련 없는 평가 변수. 평정척도 점수로는 환자가 얼마나 정상에 가까운지 거의 또는 전혀 알 수 없다. 우울증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천 건의 위약 대조 실험 시험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환자가 약으로 과연 치유되었는지, 즉 생산적인 정상생활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했는지 측정한 임상시험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만약 그런 임상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알았을 것이다. 물론 임상시험에서 약이 효과가 없어서 또는 필시 증상을 더 악화시켜서 아무도 그 임상시험을 알 수 없게 제약회사의 문서고에 깊이 숨기지 않았다면 말이다. 미국 정신의학협회 APA의 정신질환 매뉴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인, 직업적인 또한 여타 중요한 기능적인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곤란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9가지 증상 중에서 5개 이상을 보일 경우에 주요 우울증이다. 이런 우울증 정의를 볼 때 우울증약 임상시험에서 이런 평가 변수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향정신성 약물의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다. 나는 최근에 이런 평가 변수를 다룬 임상시험 한 건을 찾았는데 여타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과 같은 설계가 아니었다. 일라이 릴리가 후원한 임상시험이었고 플루오섹틴, 서트랄린, 피록세틴으로 각각 최소 4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5일 동안 시험약 치료를 중단하고 위약을 복용하도록 했다. 놀랍지도 않게 플루옥세틴을 복용한 환자의 상태는 괜찮았다. 이 약의 활성 대사 산물은 반감기가 일주일에 달하므로 위약으로 바꾼 5일 동안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놀랍지도 않게 파록세틴을 복용한 환자는 해를 입었다. 이 약의 반감기는 21시간이기 때문이다. 파록세틴 복용 1회 중단 후에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해 반응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5일 동안에 증상이 악화되었다. 수많은 임상 관찰로 이런 현상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일라이 릴리가 후원한 유사한 임상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임상시험이 끔찍하게 비윤리적이라고 본다. 파록세틴 단약 후의 금단 증상은 혹독했다. 환자들은 위약 대체 기간 동안에 통계적으로 크게 악화된 정도의 오심, 괴상한 꿈, 피곤함 또는 피로, 성마름, 불안정하거나 급격한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근육통, 긴장감, 오한 수면 문제, 초조 설사를 경험했다. 일라이 릴리의 이전 임상시험에서 파록세틴, 서트랄린 복용 환자의 대략 3분의 1이 기분 저하, 성마름, 초조를 경험했고 해밀턴 우울증 척도 점수가 최소 8점 이상 상승했다. 경미한 우울증과 심각한 우울증을 가르는 점수 차이다. 파록세틴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업무, 인간관계, 사회활동과 전반적인 기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심각한 악화를 보고했다. 우울증약 임상시험에서 이런 평가 변수를 다루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해당 제약 회사의 이득이 될 때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상 연구자들은 환자에게 최근 4일 동안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일을 쉬어야 했는가?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가? 사회적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환자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임상시험을 지독하게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파록세틴 복용 환자가 경험한 일라이 릴리의 임상시험에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
금단 증상이 자살, 폭력, 살인의 성향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수십 년 전부터 알려졌기 때문이다. 환자가 그런 증상을 경험할 때 자살과 살인이 많이 발생했다. 2001년에는 바록세튼으로 인한 사망의 제약회사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재판이 있었다. 60세인 도널드 쉘은 바록세틴 복용을 시작한 지 단 48시간 만에 아내, 딸, 손녀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후 자살했다. 다른 재판에서는 제약회사의 미발표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환자 80명이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 25명의 사건은 바록세틴 복용으로 인한 살인으로 확인되었다. 나는 이 밖에도 바록세틴이나 플로옥세틴, 서트랄린을 포함한 여타 우울증약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살과 살인사건을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정신과 전문의들과 제약회사가 우울증약이 자살과 여타 폭력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준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우리를 설득하려 할 때 등장하는 추악한 속임수와 과학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울증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온 미국 식품의약국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우울증약이 모든 연령에서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적응증 종류에 관계없이 항우울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는 병증 악화, 자살 경향, 이상행동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근접 관찰이 필요하다. 약물치료 과정의 처음 몇 개월 동안과 복용량 변화 증감 시기에 특히 그렇다. 불안, 초조, 공황 발작, 불면증, 성마름, 적개심, 공격성, 충동성, 자불, 안석증, 경조증, 조증 같은 증상이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성인과 소아청소년에게 보고되었으며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이런 증상의 발생을 일 단위로 관찰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변화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마침내 우울증약이 모든 연령기의 광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 모니터링은 엉터리 해법이다. 사람들을 매시간 매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SRI 선택性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일한 자살은 대체로 주변에서 다들 완전히 괜찮다고 여긴 지 몇 시간 내에 발생했다. 정신병약은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정신병약은 환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정신병약은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한다. 정신병약은 환자보다도 제약회사와 더불어 의사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다. 정신병원의 환자들은 약을 먹어 진정되면 다루기가 수월해진다. 주치의는 약을 처방하면 뭔가 할 일을 했다는 기분도 들고 심리치료와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다. 안타깝게도 상담의 초점이 대체로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약에 맞춰지고 한다. 정신병약은 효과가 아주 없는 데에 비해 위해는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이런 약은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그게 어렵다면 긴급 상황에 제한하여 며칠 동안만 가급적 환자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조건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이 내가 도달한 결론이다. 신경이완제는 독성이 강하므로 퇴출되어야 한다. 미국과 여러 나라의 정신의학계의 신경이완제는 저인병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만, 대소장애, 당뇨병, 지연성 운동 이상증, 치명적인 심부정맥 등을 일으키는 약이 죽음을 예방한다고 단정하기까지 정신과 의사들이 거쳤을 세뇌 과정을 생각해보라. 그런데 그들은 조현병 환자의 수명이 남들보다 20년은 짧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누구도 신경이완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신경이완제는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건강한 사람들이 신경이완제를 복용한 다음에 그 경험을 내게 말해 주었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이나 무기력에 빠졌다. 흔한 유해 반응은 무언가를 읽거나 집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몸 자체가 이 영향을 받는다. 신경이완제가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급성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벤조디아제핀이 훨씬 더 위험하며 효과도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신경이완제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강제로 투여된다. 강제가 아니라면 신경이완제를 복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강연을 자주 하는데 강연 때 환자들에게 정신증이 재발해서 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떤 약을 선호하는지 물어본다. 그때마다 환자들은 벤조디아제핀이라고 답했다. 신경이완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언젠가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어떤 환자를 가리켜서 망상이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환자가 인터넷을 보고 나서 신경이완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유였다. 나는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두 장소 모두 힘의 불균형이 극단적이고 환자의 말이나 행동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신병원에서 가하는 처벌은 치명적인 약물 투여이다.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강제 치료에 대한 법률은 그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한 사람을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가능하다. 입원하지 않으면 치유 가능성 또는 실질적이고 현저한 개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약을 본 적이 없다. 정신병약을 사용하는 치료는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에게 약 투여를 강제하는 합법적인 근거는 당사자나 타인에게 분명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정신병약은 폭력을 예방하기는커녕 유발한다. 리튬은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다. 리튬은 독성이 강한 금속이지만 양극성 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를 다루는 데 사용된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약이 자살을 예방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린 영국 의학 저널 논문의 어조는 조심스러웠다. 메타 분석에 포함한 6건의 자살은 모두 의학 대조군에서 일어났다. 논문 저자들은 중도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에 중간 규모 임상시험 한두 건만으로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사실상 바뀔 수 있음에 주목했다. 기존 임상시험의 선택적인 보고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정신병약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자살과 사망증 발표된 것은 절반 정도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의학대조군의 콜드 터키 효과다. 나는 스웨덴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독자적인 메타 분석을 실시하며 콜드 터키 효과가 나타나게 설계된 임상시험들을 배제했다. 우리 연구팀은 리튬이 전체 사망률이나 자살률을 낮춘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울증약은 효과가 없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의약품 규제당국이 보유한 데이터와 복수의 임상연구 보고서에 기초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약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는 우울증약이 건강한 성인 지원자 집단에서 자살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2배로 증가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에서 공격성을 2, 3배로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학교에서 발생한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발견이다. 또 우울증약은 스트레스, 여실금, 복압여실금이 있는 중년 여성에게 자살과 폭력의 발생 위험을 4, 5배로 증가시켰다. 주요 또는 잠재적인 정신질환을 경험한 여성의 수도 2배나 되었다. 자살과 폭력의 전조를 살피는 것은 심장질환의 예후 인자를 살피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흡연과 비활동성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행동 변화를 권고한다. 그러나 정신의학계의 지도자들은 옹호의 여지가 없는 주장을 일상적으로 하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예를 들면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약을 아동에게 투여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임상시험에서 자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자살성 사건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자살과 자살성 사건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살이 자살성 사고에서 출발해 준비와 한 번 이상의 자살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약은 순전히 대정치료 효과만 있으므로 환자가 자신이 경험한 이점대 위해 비율을 평가해 어떤 결론을 내린지가 정면 평가 변수가 된다. 환자가 이렇게 하는 시점은 임상시험에 끝까지 참여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때이다. 임상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위약 대정보다도 시험관에서 현저하게 더 많은 수의 환자가 중도에 이탈했다. 이는 우울증약과 위약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면 위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약 대조군에서 콜드 터키 효과로 해를 입었어도 환자들은 위약을 선호했다. 이는 우울증약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다. 나는 임상시험 중에서 우울증약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도 연구하고 싶어서나 임상연구 보고서조차 지독하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 이들 보고서에 나타난 선택적인 보고의 정도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교제당국에서는 누락된 데이터를 제약회사에 요청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보고서가 약의 효과를 위한 자료였는데도 말이다. 나는 우울증약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한다. 예를 들어서 환자 중에서 절반의 약 복용을 시작하고 성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불가능해졌다. 나는 우연히 교제당국의 문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은폐 시도를 발견했다. ADHD 시대는 질병 연염으로 약이 필요하지가 않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른바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 장애라고 부르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ADHD가 질병이 아니라 유의한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약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있도록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빨리 사라지며 다른 모든 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유해하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미국의 MTA 자정치료 임상시험으로 3년, 6년, 8년, 12년 후에 결과가 보고되었다. 16년 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던 이들은 아주 조금만 복용한 이들보다도 키가 평균 5cm 작았으며 여러가지 다른 유해 반응도 겪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메틸 페니데이트가 비행과 약물 남용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유발한다. 각성지 유해 반응에는 뒤가 움찔, 수축 그리고 감각 증상 관련 행동들이 있는데 꽤 흔하게 나타난다. 각성기는 사회성을 포함한 자발적인 정신, 신체 활동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는 무감정 또는 무관심을 처리한다. 그리고 많은 일부 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우울증이나 감각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을 보인다. 동물 실험으로 이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 다른 위해도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약물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실험동물의 생식 기능이 약으로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감각적인 행동은 종종 학교에서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잘못 해석되곤 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서 그저 칠판에 보이는 모든 걸 감각적으로 받아 적는 것일 수 있다. 일부 아동에서는 조증이나 다른 정신병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약의 유해 반응은 흔히 질병 악화로 오인되어 우울증, 강박장애, 양극성장애 같은 진단명이 추가된다. 그러면 약이 추가되고 만성으로 이어진다. 뇌활성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진단명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료가 행위가 아니다. 보이는 증상이 약인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ADHD의 약에 대한 임상시험은 정신의학 기준으로 봐도 예외적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틸 페니데이트 연구에 대한 코크란 체계적 고찰 한 건은 너무 엉망이어서 코크란 연합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아 결국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퇴출당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뇌를 바꿀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내가 만난 아일랜드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신의학계에서 옳은 일을 하기란 어렵다. 그 아일랜드 의사 같은 사람들은 정신의학계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자유투사다.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 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항내 전증기는 사람을 뻗게 할 뿐이다. 다른 정신병약도 나을 게 없다.
뇌전증약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다른 많은 약과 마찬가지로 그 주된 효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킴으로써 정서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바펜틴 같은 약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은 이런 약이 자살 위험을 2배로 높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의사들이 항뇌전증제가 조증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랍지가 않다. 사람을 뻗게 하는 건 뭐든지 조증에 효과가 있으니까 뇌전증약에는 이런 여러가지 유해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가바펜틴을 복용하는 사람 14명 중에 1명은 운동 실조가 생긴다. 근육 운동의 자발적인 조정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끔찍한 약을 기분 안정제라고 부른다. 이게 약의 효능이 아님에도 그렇다.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힌 적이 없다. 위스키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서 판들 누가 알아볼까? 나는 라모트리진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종종 만났다. 이 약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시험 2건은 발표되었으나 부정적인 대규모 임상시험 7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는 긍정적인 임상시험 2건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그냥 실패한 임상시험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실패한 건 분명 그 약 자체이다. 흔히 사용되는 다른 약으로 프레가발린이 있다. 상표명은 리리카라는 매혹적인 이름이다. 이 약은 확실히 쾌감을 일으킨다. 일부 환자와 약물 중독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이 분야의 임상시험에는 엄청나게 많은 속임수가 숨어있다. 학술문헌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다면 이런 약은 잊어버리고 만약에 복용 중이라면 단약을 위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약을 끊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에는 약 말고 전기경련요법 말고 심리치료를 해라. 마음의 치료를 해라. 그랬네요. 거의 모든 정신과 정원이가 정신병약이 필수 처방약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약을 사용하는 것은 그저 나쁜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몇 나라에서 정신병약이나 전기경련요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보았다. 전기경련요법도 뇌를 손상시키는 방법이다. 그 의사들은 정신장애가 극심한 환자도 인내와 건강으로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이런 유능한 심리치료사는 장기적으로 약보다도 훨씬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리치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변화시켜 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병약 사용은 화학적인 심리치료라고 불리는데 이는 정신병약 약도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다. 정신병약은 인공적인 제3의 상태, 미지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정상도 아니고 환자가 처했던 병든 상태도 아니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약을 끊지 않는 이상 이렇게 화학적으로 유도된 상태에서 벗어나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약을 끊는다 해도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경련요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전기경련요법은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일으킨다. 많은 환자가 전기경련요법 후 영구적인 기억 상실로 고통을 받는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전기경련요법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환자에게 전기경련요법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믿은 효과가 치료 기간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아 부질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이다.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심리치료 약물요법의 사용 여부보다 치료 유대이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 그렇다. 정신질환자가 지닌 문제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서 조절 때문이다. 정신병약은 부정적인 정서 조절을 야기함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리치료는 환자에게 감정, 사고, 행동을 더 나은 방식으로 조절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는 적응적인 정서 조절로 환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더 강인해지게 한다.
메타 분석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심리치료대 우울증약 효과는 임상시험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심리치료의 효과는 지속적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약물요법보다도 확실히 우수하다. 심리치료와 약의 비교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임상시험이 제대로 능가림되지 않는다. 심리치료나 약의 이나 마찬가지다. 심리치료와 약의 비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또 생물학적인 모델에 대한 신뢰가 우세하므로 정신과 의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심리치료보다 약의 효과에 더 큰 편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약물과 심리치료의 병행이 각각의 단독요법보다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을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장기 즉 최소 1년 이상 지난 후의 결과만 비교해야 한다. 나는 병행요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향정신적 물질로 뇌가 마비된 환자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물질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명확한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잃는 것은 약물마법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약물마법은 대체로 환자와 의사 양쪽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은 자신의 운전 능력을 판단할 수 없듯이 약물마법의 주된 편향 효과는 정신병력의 위해가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약물 임상시험에서의 온갖 편향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에 관한 명백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자살 시도 후에 입원한 사람들의 추가 자살 시도 위험을 반으로 줄인다. 우울증약은 자살과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우울증약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에 모든 환자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인지행동치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정서조절치료와 변증법적인 행동치료도 자해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심리치료는 정신증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정신장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라플란드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각각 실시된 연구 비교해보면 공감적인 접근법과 약물 사용 간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라플란드에서 실시된 가족 및 관계망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정신병 환자를 가정에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치료에 활용되며 24시간 이에 즉시 치료를 시작한다. 훨씬 좋았다. 심리치료가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유능하지 않는 심리치료사도 있고 심리치료사와 환자가 서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심리치료사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 없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 다른 보건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또 심리치료에도 위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제 동원된 우간다의 소년병들은 회피성 대응을 통해서 심리적 외상을 잘 극복한 경우이다. 만약에 심리치료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재된 트라우마와 직면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꽤 심각한 역효과로 나올 것이다. 오늘날의 정신의학에서는 인도적인 방식으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 공황발작으로 정신과 응급 병동에 가게 되면 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약을 거부하고 자신을 돌볼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하면 호텔이라는 말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호텔이 아니다. 앞에서 소개한 다리 골절을 예로 들어가 보자. 부러진 다리는 맞춰주면 저절로 낫는다. 석고봉대나 나사를 써서 도울 수는 있지만 아무 도움이 없더라도 저절로 낫는다. 정신의학에서도 비슷하다. 위험을 피하는 데는 신체적인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삶을 인도하는 데는 정신적인 수고가 따른다. 정신병이나 우울증 같은 특발성 문제는 대개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이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저절로 치유되는 경향이 있다.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건 받지 않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뭔가를 배워서 나중에 다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쓸 수가 있다. 그런 경험은 우리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반면에 약은 우리가 그 뭔가를 배우는 것을 막는다.
감정을 무디게 하고 때로는 사고까지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약은 또 가짜 안누감을 줄 수 있다. 의사는 자신이 너무 많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어쨌건 괜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약은 효과가 없다.